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국방 홍보의 영역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작년에 민주당 의원을 종북 좌파 놈이라고 비하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폄훼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모욕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내란적 사고방식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담화를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하라는 지시 의혹입니다. 실제 보도는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일면과 이면에 실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국방일보의 정상적인 특집 보도조차 문제 삼으며 왜 이렇게 많이 반영했느냐라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와 동일하게 7개면을 편성했던 관례마저 부정한 이 지시는 정권에 따라 보도 태도를 달리하라는 노골적인 편향 통제입니다. 이 모든 지시를 내린 인사는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내란을 기도한 자가 임명한 인사에게 동일한 사고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의 체질적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헌법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선전 도구가 됐습니다.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이 훼손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국방부는 진상을 철저하게 속도감 있게 규명하고 최일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의정부에서는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공권력 대응의 실패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23년 7월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 제도는 일부 보완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의 빈틈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55,796건, 월 평균 2,536건, 하루 평균 86건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는 드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해인 21년 구속률은 약 7%였지만 22년 3.3%, 23년에는 3.2%로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잠정조치 신청 같은 신청은 같은 기간 7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호는 절반 이상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방치 속에 흉기를 든 가해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17건을 조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하나, 경찰의 출동 1번,
검찰의 세심한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